현재는 이제 4만 원대까지 이제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 화폐의 완전 붕괴 수준입니다. 베네수엘라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김정은 집권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의 민생이 나아진 게 전혀 없다. 김주애한테 아들이 변변치 않거나 없거나 하게 되면 다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권력 위기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이고,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북한이 망하는 일이죠. 저는 이제 92년도에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이고요. 북한에 있을 때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조선일보 기자를 제가 한 11년 정도 했고, 현재는 이제 북한 전략센터 대표, 또 이제 평양 24시를 운영하면서 북한 내부에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또 뭐 정보들을 보내는 이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상황과 김정은의 움직임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상황은 이제 복합적으로 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워낙 불투명한 사회이고, 그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지도 않고 또 통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나오는 북한의 현실, 그러니까 환율과 이제 쌀값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뭐 공개하진 않지만 내부 정보를 통해서 이제 그게 얼마인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 2023년도에 1달러에 8,000원 정도의 거래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4만 원대까지 이제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한 화폐의 완전 붕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보다 더 심각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쌀값도 1kg에 약 한 8,000원, 10,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3만 원대로 올랐기 때문에 가을철이면 쌀값이 내려가는 게 원래 그 통상적인 일이었었는데,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이 되고, 또 밀가루 같은 것들이 지금 그 뭐 지원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쌀값은 좀 떨어지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제 쌀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민생 경제 전반에 우리가 전례 없는 어떤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민심도 굉장히 여동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차 10년째 되는 이제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집권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의 민생이 나아진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후퇴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탄압도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심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파악되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현재 보이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좀 양호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효과는 이제 우리가 보도를 했지만, 그 사양 수액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불로초 같은 이런 약을 이제 쓰기 때문에 그 약 효과로 이제 김정은의 건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약쟁이들 같이, 그러니까 마약을 할 때는 팔팔거리다가 또 마약이 떨어지면 이제 뭐 이렇게 쓰러지는 뭐 이런 사람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에 의존해 가지고 계속 이제 팔팔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죽겠죠. 근데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쓰고 있는 이제 사양 수액이라는 것은 뭐 사양 노루라고 하는 굉장히 그 희귀한 또 귀한 이런 노루의 배꼽에 있는 사양을 이제 따서 이걸 이제 약으로 수액으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공진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공진단에 들어가는 핵심 연료가 사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양이 진짜냐 아니냐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팔리고 있는 공진단의 진짜 사양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양노루가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흔히 먹는 공진단에 사양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 사양을 많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사양노루의 배꼽은 거의 김정은의 몫으로 간다고 봐야죠. 수액을 돌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양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굉장히 좀 그 김정은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이제 사양 수액 같은 것들은 아예 뭐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사양은 이제 혈류 관리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체에 어떤 해독이 없이 굉장히 좋은 것만 이제
주입이 되면서 혈액을 돌리기 때문에 이 사형 수액의 효과를 김정은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팔팔해 보이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약을 계속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죽는 것 같이 사형 수액도 이제 영원 불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형 수액이라고 하는 특별한 약을 의존해서 건강을 과신해 가지고 또 술 먹고 또 이제 뭐 여자 문제도 굉장히 더 복잡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김한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후계 구도가 김한솔, 김여정 등 다른 인물에게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정은의 후계 구도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김정은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혜림이라고 하는 그 자기 이복 형제가 있었죠. 김정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머니 고영희와 또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은. 근데 김정은의 지금 사생활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이제 그 아이들이 태어난 것이 아닌가. 또 이제 그에 관련해서 그 궁중의 여인들 간의 어떤 그 권력 투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이제 원래 이설주의 아들을 세우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김주애가 나오기 때문에 김주애 형제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 권력 유지에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김주애한테 아들이 뭐 변변치 않거나 없거나 하게 되면 다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짝이 안 맞,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력 어떤 그 위기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이고 또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원래 이제 김씨 왕조의 적통 후계자인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이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김한솔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지금 동시에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붕괴되고 유사시 때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혼란을 막기 위한 대체적인 어떤 임시 후계자로 김한솔을 세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관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가장 먼저 죽이고 싶어한, 암살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김한솔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고, 또 김한솔에게 지금 암살자가 뭐 여러 번 투입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주애의 최근 행보를 볼 때 북한 내부에서의 후계 구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주애의 행보는 지금 이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후계자가 됐던 김정일이나 또 이제 김정은과 같은 전례를 봤을 때 김정일은 이제 후계자가 되기 전에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제 후계자 수호 받았죠.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후계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김주애는 후계자라고 말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입보하고 뽀뽀하고 뭐 이런 이제 애정관계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약간 뭐 사열도 받고 뭐 김정은보다 먼저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주애가 후계자인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에서 여성이 후계자가 되기는 좀 매우 힘든 사회적인 풍토가 있고 지금 현재 뭐 현성월이나 뭐 김여정이나 뭐 이런 김주애 같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뭐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유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약간 보호를 받는 것인데 여성이 후계자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들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후계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 외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짜 후계자인지 아니면 후계자 후견인인지 이 세 가지가 지금 혼돈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건대는 후계자 같진 않고 후계자 후견인 역할, 그러니까 지금의 김여정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면 북한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의 변화가 생길까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북한이 망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 뭐 대한민국만 해도 여성에 대한 어떤 지위가 올라간 사회이기도 하고 여성의 권리가 높아진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 지도자가 나온 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고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에도 아직 여성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여성의 문턱이 높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여성에 대한 그런 권리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도자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낮은
어떤 핍박 또는 이제 여성을 아주 비하하는 이제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나라에서 김정은이 이제 서구 교육을 받으면서 어 약간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지위 향상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마인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변의 여성들에게 많은 큰 역할을 맡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김정은이 뭐 혼자서 생각해서 그렇게 변한다고 해서 북한 전체 주민들이 한꺼번에 변하기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김정은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그 여성들이 권력이 보장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대부분이 여성을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꽉 찬 나라에서 만약 김정은이 죽고 뭐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현재 북한 같은 나라에서 만약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세웠다. 이거는 북한을 이제 망하게 하겠다. 결정한 거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면 좋겠죠. 뭐 망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김정은에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후계자는 아마 다른 사람, 이설주의 아들이 아니면 다른 여자가 난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이 아마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김여정이 임시 통치자 혹은 실질적인 후계자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여정의 역할은 김정은이가 몇 살에 죽는가에 따라서 역할이 아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게 되면 아마 김여정이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김정은이 좀 더 생존하면서 후계자에 대한 역할을 상당한 집안을 닦아놓고 후계자를 세워주게 되면 김여정이는 이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김정은이가 올라올 때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남은 게 이제 김경희, 장성택 이 두 사람이 이제 후견인이 됐는데 그 후견인이 이제 지도자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후계자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그 뭐 집단 처형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부르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는 김정은이가 언제 죽는가에 따라서 후계 구도의 중심이 될 수가 있고 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여정이가 권력 중심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점점 차단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김여정이가 김정은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만 지금은 현석월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여정에게는 대남과 대외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이런 대외 중심의 활동을 맡겨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권력의 중심에서 한 단계 벗어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빠가 동생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고육직책이 아닐까.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그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권력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김여정이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김여정 자체가 과거에 자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던 김경희의 처지를 감안한다면 순순히 앉아서 그렇게 당할 수는 없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반격 또 새로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제 내전 같은 내부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의 후계 구도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알려진 김정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김정은 자녀가 몇 명인지가 지금 가장 궁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여인 중에서 현성월, 이설주, 려심이라고 하는 또 피아니스트가 있고 또 기타 등등의 여인들 여러 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김정은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아마 그 남자 아이들이 꽤 있지 않을까. 최소한 3명 이상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이가 10살 이상 되는 아이들 중에서 후계자가 이제 세워지겠지만 2013년도에 평양을 방문했던 데니스 로드만 그 김주애의 존재를 처음으로 이제 알려지게 한 사람인데 데니스 로드만에 따르면 2013년도에 아들이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맞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주애 동생이 남자 아이 가능성이 높은데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김주애 동생은 약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후계자가 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성월이나 이제 다른 기타 여성들에서 난 아들들이 이제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관계성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지금 미중 패권에 의해서 이제 부득불 이제 정해진 미중 어떤 대결 구도, 여기서 중국이 북한을 이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한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만약 북한이 믿는다면 우리가 미국 한미동맹처럼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어떤 그 동맹을 맺고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으면서 미군의 군사적인 자산을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군이 가진 자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산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북한을 우리가 대정하는데 굉장히 이제 파괴적인 어떤 압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도 중국을 이제 등에 업고 중국의 핵우산, 중국의 미사일 우산을 받으면 뭐 편하게 인민경제를 세우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중국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모든 걸 독자적으로 그걸 하겠다고 고집을 하는지, 그 이유가 아주 뿌리 깊은 근본적인 어떤 노선 투쟁, 노선 어떤 그런 차이에 의해서 중국이 단행한 이제 중국식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이제 눈부신 경제 성장. 그러니까 중국식 개혁개방은 이제 사회주의를 정치 시스템만 빼고 경제 부분만 이제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그렇게 개혁개방을 가게 되면 지금과 같이 뭐 궁핍한 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마오쩌둥의 1인 지배 체제에서 등소평 주석이 개혁개방으로 인도하기 전에 권력을 이제 1인 지배 체제에서 집단 권력 체제로 바꾸면서 이렇게 변형시켰죠. 그래서 권력을 한 개인이 독점하지 못하게끔 이제 딱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권력이 독재적인 어떤 공산당이긴 하지만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 덩어리는 여러 명이 합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1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배체제를 바꾸다 보니까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의 이익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중국 인민의 이익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혁개방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똑같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그 아주 이제 강화되어 있는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독단적으로 막 혼자서만 하지 말고 권력이 집단 권력화돼서 집단이 논의하는 어떤 그 결정 구도를 이제 그 지도자가 따르게 하는, 이건 뭐냐면 김씨 왕조와 같은 이런 세습 왕조는 이제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만 이제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럼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중국식 개혁개방은 내가 물러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 김정일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이거는 자기가 3대까지 권력을 세습하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세습이 불가능한 사상과 이념을 가진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세습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이비 봉건 군주 국가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몰고 있고 북한은 개혁개방 싫다고 그러고, 중국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국을 믿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의 핵을 만들고 나의 미사일 만들고 나의 군사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북한은 이제 그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이 핵무기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일본, 한국, 대만이 핵을 가지겠다고 이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무슨 명분을 말릴 것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핵 때문에 동북아에서의 어떤 질서가 붕괴되고 중국의 독보적인 어떤 그런 위치가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이걸 핵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북중 간의 관계는 이제 회복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왜 붙어 있냐? 미중 패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대결 구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냥 그 구도 속에서 북한하고 중국이 한 편이 돼야 미국과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미중 대결 속에서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9.18 이제 천안문 막루에 전승절 막루에 이제 김정은을 초빙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푸틴과 나란히 이제 세워놨는데 그렇게 세워진 것이 뭐 북중 관계가 좋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 구조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안문 막루에 세워졌다고 해서 김정은과 시진핑 간의 관계가 좋아진 그런 경향은 없다. 그게 이제 뭘로 보여주냐면 북중 간의 어떤 경제 교역 이런 그 교류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 뭐 북한과 중국이 뭔가 화해를 하고 두 국가가 정상화됐다면 이런 관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양상으로만 이제 외형상으로만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저는. 중국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시진핑 푸틴과 대등하게 앉은 장면이 있었는데 북한 주민들은 북중러의 협력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 북중러가 하나가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북한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도와주고 러시아가 도와준다고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걸 북한 주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도와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응? 그럼 중국도 도움을 받으려면 너네가 개혁개방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면 도와주겠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뭐 어떤 피부에 와닿는 경제 지원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게 뭐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환율이 지금 뭐 4만 원대로 붕괴되고 쌀값이 3배 뛰었는데 그게 북중 관계가 좋아지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좋아진다면 뭐 뭔가 지원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 우리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뭐 쌀을 얼마나 퍼다 줬습니까? 응? 그러니까 뭐 남북 관계에도 쌀을 퍼다 주는데 북중 관계는 같은 사회주의 어떤 이념을 공유하는 혈맹 국가 아닙니까? 근데 뭐 그 대국에서 뭐 북한의 그 쌀 같은 거 좀 몇 푼 좀 도와주면 뭐 굶어 죽는 것은 면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거 안 도와줘가지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다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뭐 서로가 결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현실인 것 같아요. 지난 9월 중국 열병식에서 김주애를 공식 행사에 초청한 것이 후계 구도에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모양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빼고 딸을 데려간다. 원래 부인을 먼저 데리고 가고 딸을 이제 가는 게 원칙인데 부인을 버리고 딸을 부인처럼 데려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약간 족보가 완전히 꼬인 뭐 그런 모양새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미성년자에게 연찬회에서 이제 뭐 술 돌리는데 그 김주애가 그 모르고 먹었겠죠. 그 중국의 독한 빼가를 갖다가 한 발에 마시는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진핑이도 굉장히 놀랐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외교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되고 또 김정은이가 데려와야 된다고 고집을 하니까 시진핑 주석도 말리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천안문 막루에 올라갈 때는 주애는 뺐어요. 빼고 이제 김정은님 올라갔고 이제 만찬 때만 이제 김주애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형태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좀 김주애가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 가서 질문을 했는데 막 도망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지도자 뻘 되는 사람이 도망갈 뭐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뭐 당당하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데 뭐 얘기도 못하고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거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약간 정의호랑이 같이 북한 내부에서나 그렇게 똥똥거리지 실제로 외부에 나오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냐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김주애의 행동과 복장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후계자를 굳히는 모습으로 보실까요? 저는 이제 뭐 김주애가 아무리 뭐 김정은과 대동한 관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해서 김주애가 후계자로 되기는 저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주애가 아직 중학생이고 그리고 후계자를 뭐 세운다면 그런 식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게 성격적으로 세우는 것이지 이렇게 김주애처럼 그렇게 애완용 뭐 이런 동물을 다루듯이 이렇게 막 끌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재롱 피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김주애가 저렇게 김정은과의 관계가 저렇게 돈독한가? 이건 약간 딸 바보의 아빠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아빠는 딸을 다 좋아하고 딸 바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또 딸 바보인 아빠가 또 있어요. 예? 그 딸 때문에 완전히 막 그냥 죽고 사는 그런 아빠가 있거든요. 뭐 저희가 이제 뭐 TV를 보다가 되면 그 김영식인가요? 그 코미디언. 그 딸 대하는 거 보니까 그 딸을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시집 보내는데 막 이렇게 막 못 보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빠이다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류현우라고 하는 이제 북한의 외교관 출신 이분이 이제 그걸 봤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답니다. 김주애는 나의 청량음료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김주애가 있어야 이렇게 시원하게 이 드링크 마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청량제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딸 때문에 내가 기분 좋고, 딸 때문에 내가 사는 재미가 있고, 딸 때문에 이 나라를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딸이 모든 게 다 하나의 어떤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건 김정은이가 딸을 좋아하는 건 자기 개인적인 마음이고, 그 좋아하는 딸을 내가 내세우고, 응? 그 후계자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막 잘 대해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앞으로 그 국가를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또 잔인성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씨 패밀리가 세습 왕조를 했다는 것은 사람을 눈 깜짝하지 않고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잔인성도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김주애가 그런 잔인성까지 포함된 사악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냐?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했다시피 김주애가 어떤 아버지의 후견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입법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냉철하게 김정은도 판단을 할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후계자를 위해서 김주애가 옆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걸로 키워보겠다. 그런 마음이 큰 것이지, 얘를 갖다가 후계자로 키워가지고 그 정말 그 아수라판의 중심에 세우겠다. 이거는 좀 딸을 너무 이뻐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딸을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지, 그 딸에게 뭐 후계자를 주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이게 뭐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다만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미중 갈등 구조가 언제까지 가겠냐가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고 손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중동 문제 해결했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해결 단계에 왔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화해를 하든 뭐 협상을 하든 이제는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핵을 그렇게 방치해가지고 핵무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 핵무기가 언제 또 중동에 팔려가지고 테러리스트한테 갖다 넘겨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화해 과정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북한을 이제 처리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이후에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잠수함 같은 경우 이제 북한이 이제 재래식 잠수함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숫자는 많은데, 이게 약간 좀 자폭용 이런 잠수함이 꽤 많아요. 근데 현대전은 이제 그 핵잠수함이 이제 대세이고, 그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에 숨어서 장기간을 갖다 갈 수가 있냐의 문제이고, 또 그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냐, 더 나아가서 핵탄두를 설치할 수 있냐. 그래서 핵탄두 SLBM 핵잠수함은 이제 뭐 게임 체인저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핵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핵을 이제 협박을 하려면 핵잠수함을 가져야 되고, 그 핵잠수함에 핵탄두가 달려야지만 그게 이제 최종 협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을 기술을 받아가지고 핵잠수함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핵잠수함 기술을 준다고 해도 북한이 그거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면까지 다 줘도 이걸 건조하려면 이제 그 건조할 수 있는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기술력, 이 제조 능력이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제 일반 그 선박 건조도 지금 못한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동안 선박을 건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산업이 무너진 거죠, 완전히. 그런 나라에서 이런 초정밀, 초첨단 이 핵잠수함을 건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다 설계도면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술을 준다고 해도 북한이 그걸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핵잠수함 통째로 갖다가 이제 북한에 넘겨줘야 되거든요. 핵잠수함에다가 SLBM이 달린 미사일 이 옵션을 전부 다 붙여가지고 북한에 이제 인도하는 건데, 이건 러시아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잠수함이라는 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영국, 프랑스 이 정도 이제 아주 선진화된 국가에서만 공유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북한에 넘겨준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러시아한테서 이제 그런 핵 잠수함을 받아가지고 꼭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싶은데 러시아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준다고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김정은이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그걸 이제 승인받고 이제 건조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미 현무 미사일을 이제 개조해서 12기 정도를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그 SLBM 발사관이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 핵 잠수함은 아니지만 디젤 잠수함으로 SLBM 발사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 연료가 장착된 잠수함만 갖춰지게 되면 핵 연료에 핵 미사일까지 그냥 장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하게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핵 미사일을 장착을 안 했다고 해도 이런 핵 잠수함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북한 동서에 그냥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이미 순간에 북한의 모든 목표물을 북한이 모르게 다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완전히 뭐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근데 북한도 그걸 핵은 있는데 핵을 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핵 무기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핵 잠수함의 SLBM 이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거를 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준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앞으로 러시아가 전쟁 이후에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서방 국가와 이제 상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단계까지 러시아가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러시아로부터 그걸 받으려고 기대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한 상태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로부터 지금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금들 또 무기들을 갖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아시다시피 전쟁을 3년 치르면서 막대한 전비를 썼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당연히 지불해야 되겠지만 당장 지불할 능력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5조 원어치의 현금성 이런 무기, 전략 무기들을 갖다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20%밖에 못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뭐 러시아 힘든 건 다 알겠지만 뭐 줄 건 줘야 되지 않겠냐. 자기네가 급할 땐 몰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못 준다? 뭐 약간 나중에 주겠다? 이건 굉장히 좀 이게 화가 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은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파병한 국가는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을 한 거죠. 그리고 푸틴이 아주 아쉬운 아주 목마른 것을 긁어주었는데 최소한 기대한 것은 이제 핵 잠수함 이런 거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김정은의 오판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게 서로가 급하니까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만남을 이어왔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서로가 볼 일이 없는 나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북한도 그걸 대비하고 있고 러시아도 그걸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줘야 될 전비가 얼마나 될지 그 산정된 게 정확한 건지 아니면 북한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안 주려고 하는 것인지 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언론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지금 20%밖에 지금 북한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많이 준 거로 지금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많이 준 것 같이 생각하고 북한도 이제 많이 준 것 같이 서로가 생각하는데 서로가 입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좋게 마무리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국가가 지금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 국가가 돈이 많고 한 국가가 뭐 힘들다고 하게 되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든 사람끼리 좋게 그렇게 뭐 양보하면서 끝날까? 그게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과 동시에 북한과는 빠르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러시아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조선, 뭐 전자, 건설 이게 뭐 엄청 좋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전쟁 전에는 우리 한국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또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품이 우리 삼성, LG 가전제품이고 또 현대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복구를 해야 돼요. 지금 북한이 아쉬워가지고 서로 지금 이용을 해먹었지만 한국에 자극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또 한국과의 관계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북한이 핵잠수함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통째로 주지 않는 한 북한이 핵잠수함을 자체 개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의 선박 건조 능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선박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떤 선박도 다 가능하고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훼손된 구축함 우리가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걸 다 고치고 새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미국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선박 건조 능력, 선박 이런 재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만들 수 있지만 북한은 선박을 이제 생산한 지가 거의 15년 됐기 때문에 조선 산업 전체가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 핵잠수함을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은 이제 뭐가 힘드냐면 잠수함 안에서 그 이제 SLBM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데 그 발사할 때 그 잠수함이 그 충격을 감내하면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그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초강도의 어떤 그런 금속 기술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SLBM 쏜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기술을 북한이 가질 수도 없고 또 이거를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북한이 뭐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고 자기네가 만든다? 이거는 내가 보기엔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고 지금 얼마 전에 북한이 그 구축함 몇 척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진수했다고 막 진수식을 하다가 그 구축함 하나가 물에 빠져서 이렇게 막 망신당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북한이 건조한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중고품으로 가져다가 그걸 개조해 가지고 이제 북한이 쓰는 것인데 그 정도로 이제 뭐 열악한 나라가 이제 그런 걸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이게 문제가 있는 말이고 실현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김정은 본인의 어떤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현실화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확보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순간 이거는 그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만약 핵잠수함이 뭐 우리 동해 소에 들어와 가지고 이민 순간에 우리를 타격할 수 있다. 우리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용인하는 건 쉽지가 않죠.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나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그거를 핵잠수함을 북한에 준다고 하게 되면 그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핵잠수함 한 척 자체가 이거는 뭐 국가 예산의 뭐 거의 절반만큼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북한이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북한이 핵잠수함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구축함도 필요하고 정찰 위성도 필요하고 뭐 지대공 미사일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핵잠수함 하나만 해도 그렇게 비싼 것인데 이거를 북한이 뭐 북한군 반을 갖다가 러시아에 파병해 가지고 뭐 돌리면 모를까 한 10만 파견해 가지고 그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의해서 북한의 핵잠수함이 생겨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실제로 어떤 환경이고 어떤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수용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독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때 뭐 개발 독재, 중국의 동서평의 개발 독재, 그리고 이제 그 높은 단계는 이제 공산당 1인 독재, 그 일당 독재가 있는 거죠. 좀 더 나가면 이제 어떤 그 1인 지배 체제의 독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산당이라고 해도 뭐 스탈린 독재가 있고 마오쩌둥의 독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히틀러의 나치 같은 독재가 있는데 히틀러의 나치도 이제 약간 공산당은 아니지만 권력 그 나치당이 이제 그 거의 다수당이 되면서 그게 절대 권력화되면서 이제 그 총통이라고 하는 히틀러가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파시즘화됐고 이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제 1인 지배 체제가
지배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1인 지배 체제와 파시즘과는 거의 일맥상통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파시즘이나 1인 지배 체제는 반대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을 이제 존재하게 되고 반대파는 몽땅 이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용소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탈린 때 이제 시베리아에 수용소 군도가 생겼고, 또 마오쩌둥 때 이제 라오가이 수용소가 있었고, 또 이제 히틀러는 이제 그냥 대량의 어떤 유태인 수용소라고 하지만, 유태인 이전에는 그 히틀러를 반대했던 이런 야당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정치적인 반대파들을 다 집어넣고 죽이는 걸 먼저 했어요. 그게 구수용소가 필요한 거죠. 근데 히틀러의 수용소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이제 확대가 되면서 더 잔인하게 이제 또 벌어지게 됐는데, 북한의 현재 수용소는 그 히틀러의 나치 수용소와 스탈린 수용소는 믹스인 것 같은 이제 그런 형태의 수용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수용소들은 몇 년 안에 다 소멸됐지만 북한의 수용소는 이제 거의 80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잔인성과 또 이제 아주 비인간성,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정말 나쁜 선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소가 80년이 유지가 됐다는 것은 김씨 왕조의 80년 역사와 똑같은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씨 왕조의 붕괴를 막는데 이 수용소가 이제 역할을 지대하게 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행동 하나 할 수 없고 공포에 질려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수용소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수용소에 끌려갈까 봐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수용소가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이제 김씨 왕조의 중심으로 뭉치는데 공포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하나의 큰 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용소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하나의 경제적인 블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이러면 정치범들이 한 2, 30만 있다. 그럼 2, 30만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그냥 아무런 돈도 주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노예로 부르다가 죽임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어떤 과정이 독재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화성이라고 하는 수용소가 바로 이제 핵실험을 했던 풍계리와 화성 수용소가 붙어 있어요.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갱도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7번, 8번 갱도까지 팠는데, 핵실험을 먼저 하고 나서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핵실험을 할 때는 그 갱도 누가 들어가서 다시 또 그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하 핵실험이기 때문에 방사능이 이제 그 공기로 이제 쑥 올라가게 되면 이제 휘발성으로 다 없어집니다. 점점. 근데 지하에 박힌 이제 방사능은 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 핵실험을 해서 지하에 들어갈 때 이 방진, 그러니까 이제 그 방사능이 노출되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하 핵실험 사고 났을 때 많은 인명피해가 납니다. 이걸 정리하려고 들어갔다가 바로 이제 피폭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죽거든요. 피폭을 각오하고 핵실험장 건설을 위해서 진입되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7, 8년 동안 3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일반 북한 사람들은 한 명도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군인도 없고. 누가 들어갔냐? 바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뽑혀가지고, 얘들은 그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젊은 애들을 뽑아가지고 그 풍계리 지하 핵경대로 몰아가지고 이제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했던 여독 수용소는 뭐 그런 풍계리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하나의 수용소였고, 오로지 이제 그냥 뭐 그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갖추고 매일과 같이 뭐 사람을 죽이는 거 보면서 뭐 교수형 매달고 총으로 쏘고 뭐 고문하고 이게 뭐 일상화된 이제 그런 이제 아우슈비츠하고 똑같은 수용소죠. 근데 여독 수용소에 비해서 화성 수용소는 훨씬 더 열악한 데다가 핵실험장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정치범들을 대거 학살한 그런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자행한 반인륜 범죄 가운데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다. 그러니까 이제 핵실험 자체가 이제 이거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워낙 작은 동덩어리이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방사능에 의해서 주변 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내몽고나 미국의 네바다 같은 이제 그런 아주 거대한 사막 같은 데서는 이제 핵실험을 해도 인명피해가 없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지리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한반도 자체가 워낙 땅이 좁아가지고. 근데 핵실험을 할 때 그 주변 인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래 마음대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핵실험 밑에 마을 밑에 있는 그 길주군이라든지 이 주변의 북한 마을들이 전부 다 방사능 노출돼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인명 피해를 봤는데 이걸 북한 정권이 한 번도 뭐 발표한 적도 없고 수치로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들리는 증언에 따르면 주변 자체는 완전히 방사능에 범벅이 돼 가지고 그 뭐 아이 뭐 어른 할 것 없이 막 그냥 막 다 죽어 나가는,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죽어 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방사능 물 먹고 이제 애들이 방사능 오염돼 가지고 뭐 그냥 귀신병에 걸렸다고 그러면서 막 죽어 나가는 그런 증언들이 막 넘쳐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치범 수용소와 또 핵실험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덩어리 이 자체가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한 게 바로 핵무기다.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도 북한의 많은 곳에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뭐 한 5곳에 취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어도 한 30만에서 50만 정도의 정치범들이 수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종종 그려지는데요. 실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이제 한국 드라마에서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그린다면 항상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저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상황을 되게 좀 좋게 표현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나쁘게는 안 하는 게 대부분 추세이기 때문에 북한 상황을 정말 진실로 리얼하게 그린다고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저걸 이해할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식량난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순간에 생긴 게 아니고 80년 장기 독재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결과물이 뭐냐면 중국이 83년도에 개혁개방으로 이제 나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토지의 어떤 사유화를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 농장에서 개인 농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에게 땅을 이제 부여해 가지고 장기 임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내 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소득에 이제 세금을 바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인데, 중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그 토지의 사유화를 시행하면서 3년 안에 먹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제주도 우리 작은 할아버지님 계시는데 제주도에 농촌마을 가게 되면요, 전부 다 70대 80대 노인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터전에는 항상 만풍년입니다. 하다못해 뭐 당근, 뭐 양배추, 뭐 잘 돼 다 그냥 매해. 어르신들이 막 농사를 짓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의 농촌에는 어르신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사가 매 만풍년이고, 북한 농촌에는 몽땅 젊은 애들 모아놨는데 항상 흉작입니다. 그럼 같은 한반도 뭐 넓지도 않은 나라에서 왜 한반도 북쪽은 매일 흉작이고 여기는 매일 풍작이냐? 그 이유는 이게 내 땅이냐 내 땅이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집단 농장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 집단 농장을 할 때는 흉작에 흉작을 거듭했지만 개인 농을 하면서부터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는 먹는 문제 누구도 신경 안 씁니다. 집단 농장은 왜 안 되냐? 이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이 내 게 아닌데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봤자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을에 뭐 이렇게 분배를 할 때 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뭐 반장한테 잘 보인 사람이 더 잘 된 것으로 뭐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서 이게 자기가 한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단 농장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일해도 나에게 차지는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모든 농장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사를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비옥지게 하려면 이제 그 유기질 비료 같은 거 이걸 충분히 땅에다 주고 또 산소가 되지 않도록 이제 그 비산소화 물질을 갖다 계속 해줘야 되고 또 땅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유기질 비료를 안 치고 그냥 화학 비료만 치다 보니까 땅이 산소화돼 가지고 거의 사막화가 됐어요, 땅이 다. 응? 근데 이걸 바꾸려면 뭐냐면 개인에게 땅을 주게 되면 이 산소화된 땅을 이제 바꾸는 노력을 또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근데 이거 방치되다 보니까 이제는 땅이 거의 뭐 쓸모가 없는 땅이 돼버렸습니다. 땅 자체가 망가지다 보니까 농사를 아무리 잘 하고자 해도 농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80년 폐해가 나오면서 이제는
집단 농장을 통한 식량 생산량이 북한 사람들이 생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됐고, 그럼 어떻게 생존하고 있냐? 집단 농장으로 포장된 땅 외에 소위 소작농 같이 떼기밭을 일궈가지고 산에다가 땅을 긁어가지고 기본 농장 외에 발생하는 떼기밭을 통해서 이제 농사를 지은 곳으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뭐 떼기밭은 내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농장은 폐허가 됐고 떼기밭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태지요. 그럼 김정은 정권이 그 개인농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개인농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개인농을 시도하면서 중국 인구의 40%가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농을 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안문 사태 같은 게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의 전체 인구의 40%가 자유화가 되는 결과물이 천안문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개인농을 하게 되면 북한 전체 인구의 거의 40% 이상이 자유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김정은 정권의 통제 불가능 상태, 즉 말해서 김정은 개인 우상숭배 정권의 붕괴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농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농민들이 현재까지 내 밭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안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아주 단순한 건데 대한민국의 뭐 이런 뭐 좌파들이나 뭐 이런 진보 이런 사람들이 뭐 식량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이 굶어 죽는다. 뭐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개인농을 안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쌀 몇 푼 굶어 죽으니까 쌀 몇 푼 도와줘가지고 임시는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인민들을 갖다가 매해 그냥 쌀 도와줘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 북한인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무슨 걔네 고지도 아닌데 우리가 왜 맨날 쌀을 도와주면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개인농을 해가지고 변화만 하면 다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굶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그래서 북한 정권은 압박을 가해가지고 개혁 개방으로 나갈 수 있게끔 바꿔줘야지 사람들이 사는 것이지 쌀로 뭐 줘가지고 뭐 임시 땜빵 해가지고 도와준다고 해서 북한 인민들이 뭐 임시를 도와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늘 보면 대북 정책의 결과물이 자꾸 이상하게 나가는데 뭐 김정은 정권을 잘 뭐 비위를 맞춰가지고 김정은한테 무슨 뭐 하나는 일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무슨 남북 간의 평화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 굳이 없죠.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북한 인민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이 평화인 것이고 북한 인민들이 굶지 않는 게 평화인 겁니다. 지금 다 굶어 죽고 있고 다 지금 온 나라가 아수라판인데 뭐 김정은 한 명이 뭐 기분 좋고 안 좋고 해가지고 뭐 평화가 결정된다면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치범 수용소 문제나 북한의 식량 문제 이게 다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돼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수령 독재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명피해, 굶주림, 이 모든 것들이 수령 독재의 그 유지를 위해서, 김정은 하나를 위해서 전체 북한 인민들이 희생당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이 구조를 바꾸는 대북 정책이 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해도 변하는 게 없다. 예를 들면 뭐 북한에 뭐 풍선 보내는 거, 뭐 삐라 보내는 거, 라디오 써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뭐 이렇게 무슨 뭐 불필요하게 뭐 돈 쓰면서 그거 보내냐. 뭐 인터넷 보면 되지. 근데 그건 아주 헛소리거든요, 이게. 북한 인민들이 인터넷을 볼 정도가 되면 이미 북한이 아닌 거지요. 응? 북한 인민들이 인터넷은 고사하고 하루 세끼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무슨 인터넷 같은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응? 풍선 보내고 이제 그 삐라를 딱 보는 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북한의 정보 통제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몰라 사람들이 아무것도. 얼마나 삐라 한 장 보내는 것을 그렇게 하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라디오 처음 들으면서 대한민국을 알게 되고 라디오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는 정말 위험한 거겠지만 북한 인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인데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다 끌어버린다. 그거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은 편인가 아니면 북한 주민의 편인가 그 생각을 할 때 김정은 편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개혁 개방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디오와 풍선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깨어나야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는 변화의 길이 열리는 것인데 이걸 대한민국 정부가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게 되면 북한은 더 독재 권력을 공고해가지고 개혁 개방을 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굶어 죽게 되고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걸 협조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개혁 개방이 안 돼가지고 다 모든 학원이 생긴 것인데 수령 독재 한 명 살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확한 대북 정책의 어떤 결정,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런 새로운 마음이 형성이 돼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감옥의 열쇠는 내부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감옥의 열쇠는 외부에서 열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감옥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 북한의 감옥의 열쇠를 열어가지고 북한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응? 만약 이걸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우리 후대 세대에게 이걸 넘겨주게 되거든요. 응? 그럼 우리 후대 세대는 그 무슨 죄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정말 힘들고 구질구질하고 힘든 짓은 후대로 넘겨놓고 우리는 그냥 땡치겠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북한을 갖다 변화시키고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은 후대 세대에게 깔끔한 한반도를 넘겨주자는 것이거든요, 이게. 힘든 일을 갖다가 지금 덮어놓고 두 개 국가로 지내다가, 언젠가 터지게 되는 남북 간의 어떤 갈등 구조를 후대에게 넘긴다는 그런 발상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응? 이걸 왜 청년 세대, 후대 세대에게 또 넘기고, 지금 기성세대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뻔히 그냥 우리가 뭐 힘들게 뭐 노력해가지고 뭐 희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삐락은 보내고 라디오 뿌리고 북한인민들의 편에 서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다 막아놓고 지금 헛짓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이제 후대에게 넘기겠다. 정말 이거는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세뇌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그 영향력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이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우상 숭배, 수령 독재에 필요한 사상 교양 이거 외에는 그 어떤 외부의 뉴스나 정보나 문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기독교, 불교는 물론이고 어떤 종교도 이제 북한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오직 북한 정권이 세뇌시키는 교육만 받게끔 세팅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것도 북한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 인민들이 이제는 남한 드라마, 남한 영화, 또 남한 이제 뭐 이런 음악 넘어서서 뭐 중국이나 뭐 일본, 미국의 팝송도 부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외부의 정보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김정은 정권이 그걸 막으려고 이제 뭐 반동문화 배격법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막 총살하고 막 그렇게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 막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걸 보기 시작하면 북한이 이제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고 정권 붕괴로 나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걸 보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한류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뭐냐 두 개 국가로 가자. 우리 남남이니까 서로 신경 쓰지 말자.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면 통일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아주 막 그렇게 하면서 무역 통일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통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부적으로 그게 압력이 거세지고 많은 북한 청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북한 인민들이 통일로 가자고 오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급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고 있고 통일로 가자고 오고 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이 지금 김정은 편에 서가지고 두 개 국가 하자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 국가라는 것은 그렇게 주장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우리 단 한 명도 없어요. 김정은도 없고 이재명도 없고 누가 감히 두 개 국가를 합니까? 우리 민족을 두 개를 만들어요? 우리는 한민족이었지 원래. 누가 두 개를 한다는 겁니까 이게? 김정은 하나 이익을 위해서 두 개 국가 한다? 이런 말을 내놓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 민족과 국가에게 정말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들을 김정은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슴없이 그냥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게 청년 세대가 깨어나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두 개 국가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다가 결과적으로 터지게 되면 나중에 청년 세대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그 세대가 또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후대에게 그런 걸 안 넘기려고 지금 세대가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하고 전쟁해가지고 다 짓밟아 놨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럼으로 인해서 100년이 이제 앞으로 평화가 올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예? 후대 세대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세대가 평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이란하고 무슨 갖다 바치고 막 전망해가지고 그들에게 비유 맞춘다고 해서 평화가 되겠습니까? 예?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같이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의 10분의 1만 그렇게 해도 충분히 후대 세대에게 그런 짐을 안 떠넘길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통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통일을 해야만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세계 지금 그 경제 관세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시청거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특별히 시청거리고 있는 이유가 내수 시장이 워낙 협소해 가지고 수출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더 힘든 것은 내수가 적기 때문에. 예?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이 내수 시장으로 편입이 되고 북한 위에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중국의 동북시장이 우리의 내수 시장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탈출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도 되고 있다. 예? 경제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도약을 하려면 이제는 내수 시장이 받쳐지지 않으면 한국 같은 이런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더 이상 발전을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제 궁핍한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땅은 좁고 지금 관세 높이게 되면 우리 경제가 무역으로 살고 있는데 수출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수준의 내수가 확보가 되면 경제가 수출에 과도하게 우지가 안 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안정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북한 지역을 넘어서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이 한반도의 경제권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는 김정은 한 놈만 빼고 남과 북의 모든 국민, 인민이 통일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통일로 가야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우리 구독자님께서 좀 다시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